프랑스가 중동에서 쫓겨났습니다. 40년간 62조 원을 빨아먹던 프랑스의 중동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선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8조 원 전량 한국행. 프랑스가 30년 전 한국에 넘긴 미사일엔 핵심 부품이 용접돼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봉인을 스스로 깨부쉈고 프랑스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막 실사격에서 프랑스 미사일이 전부 빗나간 그 자리에서 한국은 단 5초 만에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3시 아부다비 왕궁 지하 3층에 위치한 합동작전실의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경보등이 천장을 덮은 대형 전술 스크린 위로 불길하게 깜빡거렸고, 대기 중이던 장교들이 허둥지둥 자리로 달려가는 군화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사정없이 때리더군요. 저는 침대맡에 놓인 보안 전화기가 울리자마자 잠이 번쩍 깨어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직속 군사보좌관이라는 직함은 화려하게 들리지만 그 대가는 새벽 3시에도 10분 안에 작전실에 출두해야 하는 끔찍한 삶이란 말입니다. 제 이름은 아직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지난 25년간 이 나라의 방공망을 설계하고 수십조 원어치 무기 도입을 총괄해 온 왕실 군사보좌관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같은 자리에서 30년을 복무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사막 왕국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의 핵심은 언제나 프랑스제 무기였죠. 작전실에 도착하자 이미 12명의 참모들이 전술 스크린 앞에 서 이마에 땀을 송골송골 맺힌 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붉은 점선의 궤적을 보는 순간 저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4시간 전 이란 쪽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정찰 드론 3대가 우리의 핵심 유전지대 상공 38km까지 접근했다는 겁니다. 국경수비대가 즉각 프랑스제 미스트랄 대공 미사일로 요격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3발을 쐈는데 3발 모두 빗나갔습니다. 드론이 뿌린 적을 선 기만채, 그러니까 가짜 여론을 진짜 표적으로 착각하고 엉뚱한 허공을 향해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한 발도 아니고 2발도 아닌 3발 전부가 사막의 허공에서 초라하게 자폭했다는 보고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은 시멘트 덩어리처럼 묵직하게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영공에서 벌어졌다니. 저 멀리 아버지의 서재에 걸려있던 액자 속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파리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하시며 미스트랄 최초 도입 계약서에 서명하시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 그 미소를 떠올리면 프랑스 무기에 대한 의심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불경처럼 느껴지곤 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스크린에는 그 40년. 신뢰가 사막의 모래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리는 잔해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좌관. 등 뒤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작전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지하벙커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새벽 4시에 왕세자가 작전실에 나타난다는 것은 25년. 보좌관 생활 중 단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전하의 검은 눈동자에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시선이 전술 스크린 위에 3발 요격 실패 데이터를 훑을 때 작전실 안의 장교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40년입니다. 왕세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콘크리트 벽이 울릴 만큼 묵직했어요. 40년 동안 프랑스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는가? 저는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총 누적 62조 원 이상입니다. 전하, 62조 원. 왕세자는 그 숫자를 되뇌듯 천천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스크린 속에서 모래밭에 처박혀 폭발한 미사일의 잔해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 2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셨죠. 62조 원을 투자한 결과물이 이란의 200만 원짜리 드론 앞에서 모래장난을 하는 꼴이라는 건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고 양손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프랑스 무기의 우수성을 왕실에 보증해 온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매년 수조 원의 예산안에 프랑스 방산업체의 이름을 올려왔던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왕세자는 작전실 한가운데
노인 원형 테이블 위에 주먹을 탁 내려치셨습니다. 스틸 소재의 테이블이 웅하고 울렸고 그 충격파가 제 갈비뼈까지 전해져 오는 듯했어요. 60일을 주겠다. 프랑스가 아닌 다른 답을 가져와라. 이 사막 위의 하늘을 확실히 닫아줄 수 있는 진짜 방패를 찾아내라. 만약 찾지 못한다면 보좌관직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게. 전하가 작전실을 떠나신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지하 벙커의 고요를 메우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라비카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스크린에 박혀있는 세 발의 실패 궤적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40년 신뢰의 균열이 단 하룻밤 만에 이렇게 처참하게 시작되다니. 하지만 제가 정말로 경악한 것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왕세자의 명령을 받은 저는 곧바로 프랑스와의 40년 무기거래 기록 전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던 그 방대한 계약서 더미를 펼쳐놓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는 순간 제 위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먼저 납기 지연 문제. 6년 전 우리가 최신형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3개 대대분을 주문했을 때 프랑스 측은 18개월 안에 전량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8개월.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7년이 지나도록 전체 물량의 겨우 40%만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60%는 프랑스 본사에서 부품 조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에 박은 듯한 이메일 한 줄로 매번 기한을 미루고 또 미루며 저희의 인내심을 조롱하듯 갖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은 유지보수비. 제 손가락이 계산기 위에서 멈칫할 정도로 끔찍한 숫자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미사일 발사관 하나의 정기 점검에 프랑스 본사 기술진 4명이 파리에서 직접 날아와야 했고 그 출장비와 기술료로 한 번에 12억 원씩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연간 유지보수 비용만 9천억 원.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이라곤 노트북을 연결해서 진단 프로그램 한 번 돌리고 나사 몇 개 조이는 게 전부였어요. 우리 기술진이 직접 하면 3시간이면 끝날 작업을 프랑스 놈들은 일부러 2주를 끌며 오전에 잠깐 일하고 오후에는 호텔 풀장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일광욕을 즐겼다는 현장 보고서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제 피를 끓게 만든 건 기술 이전 항목이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서명하신 최초 계약서에는 분명히 단계적 기술 이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10년 차의 기본 정비 기술, 20년 차의 부품 국산화, 30년 차의 핵심 설계 도면까지.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느냐.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미사일 표면에 사막용 위장, 도색을 칠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핵심 전자장비에 손을 대려고 하면 프랑스 본사에서 긴급 경고 메시지가 날아오며 무상보증이 해지된다고 협박했고 적외선 탐색기의 내부 구조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까만 쇠덩어리 속에 용접되어 도무지 열어볼 수조차 없는 블랙박스 그대로였죠. 저는 한밤중에 아버지의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가죽 표지의 두꺼운 일기장을 꺼내 들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아버지의 단정한 아랍 필기체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오늘 파리에서 미스트랄 기술 이전 협의를 마쳤다. 프랑스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넸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오만함을 나는 느꼈다. 그러나 지금은 참을 때다.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지가 없다. 참을 때다. 40년 전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프랑스의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기에 참으셨다는 것을. 그 일기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40년간 아버지와 저 두 세대에 걸쳐 프랑스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온 우리 자신에 대한 뼈를 깎는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안이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고 러시아는 중동 정세에서 일한 편이었으며 이스라엘은 아랍권에서 도입 자체가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산은 5년 전 사우디가 도입한 대공 시스템이 사막의 모래 폭풍에 전자장비가 단체로 뻗어버린 참사를 겪은 뒤로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죠. 그 참사 때 3명의 기술병이 오작동한 발사관에 깔려 중상을 입었던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저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 외에 대안은 없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코가 석자라도 결국 프랑스에게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납기를 재촉하며 추가 위약금이라도 물어서 물량을 빨리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왕세자가 60일의 시한을 주셨지만 저는 속으로 이미 프랑스와의 재협상,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6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 8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제 보좌관실의 수석 분석관인 유세프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이 젊은 분석관의 눈이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이거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것은 나토 회원국들의 최신 무기 조달 동향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별 관심 없이 대충 넘겨보려 했어요. 유럽 나라들이 서로 무기 사고 파는 이야기가 우리 사막에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형광펜으로 두껍게 밑줄이 그어진 한 페이지에서 제 눈이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기존에 진행하던 프랑스제 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을 전격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신형 대공 유도무기 체계로 교체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삼성텔레비전이나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그 나라 말인가? 유세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꼈어요. 유세프, 자네도 알다시피 아시아 무기는 신뢰할 수 없네. 중국산 참사를 잊었나?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사일을 만든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님,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유세프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기자 거기에는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인도까지 한국산 방산 장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폴란드 항목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었어요. 도입 결정 사유 프랑스제 대비 플레어 대응 성공률 현격한 우위, 납기 속도 6배 이상 빠름. 플레어 대응. 바로 얼마 전 우리의 미스트랄이 이란 드론의 기만체에 속아 모래밭에 처박힌 그 치명적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한 박자 빨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했죠. 우연의 일치일 수 있네. 유럽 소국들이야 예산이 빠듯하니까 싼 물건을 택한 것뿐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세프는 물러서지 않더군요. 보좌관님, 제가 바르샤바의 옛 동료에게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조달국에서 근무하는 마책이라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뭐라 하던가? 마책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유세프는 자신의 통화 메모를 꺼내 읽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비웃었다. 한국, K-팝이나 수출하는 나라가 무슨 미사일을 만들겠느냐고. 그런데 직접 보고 나서 온 부서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프랑스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다. 지금 유럽 절반이 줄을 서고 있다. 줄을 서고 있다. 그 한마디가 제 뇌리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무기를 쓰던 나토 국가들이 아시아의 후발주자에게 줄을 선다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한편으로는 40년 프랑스 신뢰가 무너진 이 절박한 상황에서 돌 하나라도 더 뒤집어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할 수 있나?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속으로 움찔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40년 파트너를 두고 이름도 생소한 동아시아의 방산업체에 손을 내민다니. 하지만 이란의 드론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왕세자의 시야는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유세프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자 거기에는 LI 진엑스원이라는 한국 방산기업의 로고와 함께 신궁이라는 이름의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생김새는 어딘가 미스트랄과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달랐어요. 제가 40년간 익숙하게 봐왔던 미스트랄의 발사관. 옆구리에 달려 있어야 할 그 크고 무거운 외부 냉각 가스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미사일은 외부 냉각 장치가 없습니다. 발사관 내부에 일체형으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격 준비가 단 5초면 끝난다는군요. 5초. 우리 병사들이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미스트랄의 무거운 가스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낑낑대며 연결하느라 허비하는 그 수십 초의 지옥 같은 시간을 단 5초로 줄인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이 위에 아무 숫자나 써놓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니까요. 카달로그 숫자를 고지곳대로 믿는 건 신입 장교들이나 하는 짓이네.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은 숫자는 사막의 신기로와 다를 바 없어. 저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세프의 다음 한마디가 제 냉소를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한국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는 이색 센서입니다. 플레어를 원천적으로 걸러냅니다. 플레어를 원천적으로 걸러낸다. 그 문장이 제 귓속에서 메아리치는 순간 8일 전 새벽 작전실에서 봤던 세 발의 실패, 궤적이 눈앞에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스트랄이 이란 드론의 기만 채의 소가 모래밭에 처박히던 그 치욕적인 순간, 제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번지기 시작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커피잔을 들어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쓴맛만 혀끝에 남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프랑스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버리는 것이 두려웠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겁니다. 40년의 역사,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제 커리어 전체가 프랑스라는 이름 위에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그 기둥을 뽑아버리면 제가 딛고 서 있는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두 발목을 옥죄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유세프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다. 한국에 연락은 해보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프랑스에 대한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야. 경쟁 업체가 있다는 걸 보여줘서 프랑스의 납기를 앞당기려는 압박용이라는 걸 잊지 말게. 유세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나서는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던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이 영리한 분석관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그 차가운 지시가 사실은 40년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한 첫 번째 균열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정확히 15일 뒤 아부다비 국제공항의 VIP 게이트에 한국의 젊은 기술팀 7명이 조용히 내려서는 순간부터 제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균열이 40년 프랑스 동맹의 관을 통째로 부숴버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삶의 가장 통쾌하면서도 가장 충격적인 60일이 이제 막 막을 올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아부다비 국제공항 VIP 게이트에 한국 기술팀이 도착한 것은 60일 시한 중 23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가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이 만남이 프랑스에 대한 협상, 압박용 카드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유세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무실에 앉아 유세프가 보내오는 실시간 보고를 태블릿으로 확인하고 있었죠. 첫 번째 사진이 도착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한국팀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일주일 전 프랑스 MBDA사의 긴급 대응팀이 파리에서 날아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45명의 대규모 인원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쏟아져 나왔고 은빛 하드케이스가 수십 개씩 컨베이어 벨트를 점령했습니다. 영업 담당 필리프는 맞춤 정장에 까르띠에 시계를 번쩍이며 제게 따뜻한 포옹을 건넸고 기술진은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며 리무진을 향해 여유롭게 걸어갔었죠. 한국팀은 7명이었습니다. 딱 7명. 그들은 진한 남색 점퍼에 깔끔한 슬랙스 차림이었고 캐리어도 각자 하나씩만 끌고 있었어요. 유세프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보드 대신 얇은 태블릿 PC 하나씩만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같이 커다란 투명 플라스틱 컵을 쥐고 있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인들이 목숨처럼 달고 다닌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음료였습니다. 45명과 7명.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 하드케이스 수십 개와 태블릿 7대. 그 숫자의 대비가 주는 첫 인상은 솔직히 초라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이 정도 규모로 수조 원짜리 국가 방공 사업의 경쟁 입찰에 뛰어들었다고? 중동의 큰 손을 상대하면서 영업팀도 안 데리고 온 건지, 기술팀만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지 참으로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7명이 왕궁별관 브리핑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속단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브리핑실에는 저를 포함한 12명의 참모단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측에서도 필리프를 필두로 8명이 배석했어요. 프랑스 쪽이 먼저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필리프가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입을 열더군요. 신사숙녀 여러분, 먼저 최근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번 요격 실패는 극도의 이상 기온이 초래한 일시적 센서 편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파리 본사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모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공군 참모장 라시드가 볼펜을 탁 놓으며 물었어요. 펌웨어 업데이트에 얼마나 걸립니까? 현재로서는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최소 14개월 내외로. 14개월? 라시드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이란 드론이 내일 다시 날아오면 14개월 동안 하늘을 열어두고 기다리란 말입니까? 필리프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의 여유는 없었어요. 그는 마치 준비해둔 대사를 읊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100년 전통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는 그에 걸맞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졸속 업데이트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브리핑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힘의 수석 대표가 아주 작은 동작으로 태블릿 화면을 한번 탭했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프랑스 측 브리핑을 조용히 경청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무표정함 자체가 묘하게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남의 오답풀이를 참을성 있게 지켜보는 듯한 여유랄까요. 프랑스 브리핑이 끝나고 10분간 휴식 후 한국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이는 3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가 풀기 시작한 50대의 배와 기름진 미소로 무장한 전형적인 유럽 영업맨이었다면 이 한국인은 전혀 달랐어요. 단정하게 다린 남색 슈트에 넥타이도 없이 셔츠 첫 번째 단추만 풀어 헤친 차림. 그런데 그 심플한 차림에서 풍기는 압도적인 자신감이 묘하게 브리핑실의 공기를 잡아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한번 스와이프하자 브리핑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두 장의 이미지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왼쪽에는 미스트랄 미사일의 발사관 옆에 매달린 크고 무거운 외부 냉각 가스통 사진. 오른쪽에는 그와 비슷한 크기의 발사관이지만 외부 가스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실루엣의 미사일 사진이었습니다. 보좌관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의 영어는 군더더기 없이 세련되고 정확했습니다. 지금 이 사막에서 가장 급한 것은 100년 전통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아니라 내일 이란 드론이 다시 날아올 때 그걸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브리핑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측 필리프의 미관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이 보였어요. 한국 대표는 그 반응을 의식하지 않은 듯 화면을 넘겼습니다. 미스트랄의 구조적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부 냉각 가스통을 수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병사가 무거운 쇠덩어리를 들고 나사선을 맞추는데 최소 30초 이상이 소요됩니다. 전장에서 30초는 생사를 가릅니다. 둘째, 적외선 탐색기가 단색 센서입니다. 플레어의 여론과 실제 표적의 여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8일 전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필리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실례지만 경쟁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한국식 영업 방법입니까? 우리는 40년간 이 나라의 하늘을 지켜온 검증된 파트너입니다. 한국 대표는 고개를 살짝 돌려 필리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비웃음도 없었어요. 마치 계산기에 숫자를 입력하듯 아주 건조하고 객관적인 눈빛이었습니다. 40년간 지켜오셨다면 8일 전에 세 발이 빗나간 이유를 14개월이 아니라 14초 만에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브리핑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필리프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에 도로 앉았어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이 제 자리에서도 보였습니다. 솔직히 통쾌하다는 감정이 가슴 한켠에서 치솟았지만 저는 그것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아직 말로만 들었을 뿐 아무것도 증명된 건 없었으니까요. 한국 대표는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내부의 단면도가 떠올랐어요. 저희 신궁은 냉각 장치를 발사관 내부의 일체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외부 가스통이 필요 없습니다. 조작원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5초 만에 모든 사격 준비가 완료됩니다. 5초. 그 숫자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미스트랄의 가스통을 낑낑대며 조이느라 30초 이상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의 병사는 버튼 하나를 누르고 5초를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카탈로그 숫자는 누구나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하자 한국 대표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러 온 것입니다. 보좌관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제안드립니다.
미스트랄과 동일한 조건, 동일한 표적, 동일한 플레어. 우리 신궁이 실패하면 저희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조용히 돌아가겠습니다. 필리프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보좌관님, 이건 터무니없는 쇼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산 무기로 국가 반공의 운명을 걸겠다는 겁니까? 저는 필리프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우리 접견실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약속을 남발하던 그 익숙한 얼굴. 18개월을 약속하고 7년을 끌며 9천억 원의 유지보수비를 빨아먹던 그 능글맞은 미소.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참을 때다.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지가 없다. 아버지는 선택지가 없어서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선택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필리프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라시드 참모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알다프라 사격 훈련장을 준비하게. 미스트랄과 한국의 신궁을 동일 조건에서 비교 평가한다. 표적 드론의 플레어 기만체를 최대 수량으로 장착할 것. 프랑스 필리프가 목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저희 시스템은 펌웨어 업데이트 전이라 현재 컨디션으로 평가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물건도 제때 못 가져오면서 업데이트를 기다려달라고? 라시드 참모장이 차갑게 내뱉자 필리프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7일 뒤 알다프라 사막 실사격 훈련장. 아부다비 외곽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지평선까지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오전 11시인데 온도계는 이미 섭씨 52도를 찍고 있었어요. 차 문을 여는 순간 마치 용광로 입구에 얼굴을 들이미는 듯한 열기가 쏟아져 들어왔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벽을 지지는 것 같았습니다. VIP 관람석은 에어컨이 가동되는 대형 텐트였지만 안에서조차 바깥의 열기가 캔버스 지붕을 뚫고 스며들어 등줄기에 땀이 배어 나오더군요. 저를 포함한 참모단 12명이 유리창 너머로 사격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직접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왕궁 작전실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이었어요. 카메라가 제 표정까지 잡고 있을 테니까요. 사격장 왼쪽에 프랑스팀 진지, 오른쪽에 한국팀 진지가 약 2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프랑스 쪽이었어요. 기술진 12명이 전투복에 땀을 흠뻑 적신 채 미스트랄 발사대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외부 냉각 가스통을 어깨에 짊어진 요원 하나가 비틀거리며 발사관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달궈진 금속 표면에 맨손이 닿았는지 윽하는 짧은 비명이 스피커를 통해 텐트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한국 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 번 더 놀랐어요. 한국팀은 3명이었습니다. 진지에 나온 인원이 겨우 3명. 나머지 4명은 텐트 그늘 아래에서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12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허둥지둥하는 동안 한국은 3명이 산책이라도 나온 듯 여유로운 걸음으로 발사관 주변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아까 공항에서 봤던 그 투명한 컵이 또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살인적인 52도의 사막 한복판에서 얼음이 찰랑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발사관을 점검하는 그 초현실적인 광경. 저게 진지한 겁니까? 옆자리의 해군 참모 자이드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수조원의 운명이 걸린 실사격 테스트를 앞두고 커피를 홀짝이며 돌아다니는 저 태도가 자신감인 건지 불성실인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통제소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팀이 먼저였어요. 표적 역할을 할 무인 드론이 저 멀리 모래 언덕 너머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이륙했습니다. 프랑스 조작원이 미스트랄 발사관을 어깨에 올리고 외부 가스통에 나사선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쇠대에 쇠가 맞닿을 때 끼익 하는 금속 마찰음이 스피커를 통해 텐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52도의 열기에 달궈진 가스통을 맨손으로 잡는 바람에 조작원의 손이 또 한 번 미끄러졌어요. 결국 연결까지 걸린 시간이 38초. 제 옆에서 라시드가 초시계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발사.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미스트랄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40년의 신뢰를 지켜줘라. 제발 이번만은 제대로 작동해달라고.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맹렬히 날아가는 동안 제 심장은 입 밖으로 뛰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드론이 몸을 비틀며
꼬리에서 벌건 화염 덩어리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어. 8일 전 우리 국경에서 미스트라를 바보로 만들었던 바로 그 적외선 기만체였죠. 저는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틀어쥐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이번에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미스트랄이 드론 본체가 아닌 가장 뜨거운 플레어를 향해 고개를 확 틀어버리더군요. 맹인이 된 미사일이 허공을 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더니 저 멀리 모래 언덕에 처박히며 흙먼지를 피워 올렸습니다. 또 실패. 텐트 안에 무덤처럼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에어컨의 바람이 땀에 젖은 제 셔츠에 닿아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12명의 참모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왕궁에서 실시간으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실 왕세자 전하의 표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필리프가 무전기를 붙잡고 파리 본사와 급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새어들어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품이 묻어 있었고 프랑스어로 뭐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지만 결과가 바뀔 리 없었습니다. 모래밭에 처박힌 수십억 원짜리 쇳덩어리가 그 어떤 변명보다 잔혹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팀 준비됐습니다. 통제소에 건조한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유리창 쪽으로 상체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이 기대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저 스스로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조작원 한 명이 발사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프랑스 조작원이 가스통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접근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그의 맨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가스통도 렌치도 없이 그저 발사관 옆에 멈춰서더니 허리를 살짝 숙이고 본체의 버튼 하나를 가볍게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딸깍. 고요한 사막에 그 작은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전해져 왔어요. 아까 프랑스에 끼이 가는 금속 마찰음과 38초의 사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조작원이 손목시계를 힐끗 확인하더니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통제소를 향해 엄지를 척 세워 보였습니다. 라시드가 초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의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5초. 정확히 5초입니다. 5초. 카탈로그에 적혀있던 그 숫자가 사막의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8초와 5초. 그 차이가 숫자로는 겨우 33초에 불과하지만 전장에서는 생과 사의 경계선이란 말입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표적 드론이 이륙했고 아까와 똑같은 고도, 똑같은 속도,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아니 조건은 더 가혹해졌어요. 통제소에서 의도적으로 플레어의 양을 2배로 늘렸다는 안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까 프랑스 미사일을 바보로 만들었던 그 적외선 기만체가 2배. 온 하늘을 벌겋게 물들일 만큼의 가짜 여론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뜻이었죠. 프랑스의 필리프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쭉 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연히 플레어 양을 2배로 늘리면 아시아산 미사일 따위는 더 처참하게 실패할 거라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반반이었습니다. 5초의 준비 시간에는 감탄했지만 그건 시동을 빨리 건다는 것일 뿐. 총알이 관역에 꽂히느냐 마느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으니까요. 발사.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신궁이 발사관을 박차고 솟구쳤습니다. 하얀 연기를 길게 끌며 하늘로 치솟는 그 궤적은 아까 미스트랄과 비슷해 보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발 빗나가지 마라. 아니 솔직히 무엇을 바라는 건지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성공하면 40년 프랑스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고 실패하면 60일 안에 탈출구가 막히는 것이었으니까요. 드론이 몸을 비틀며 플레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2배 양. 하늘이 벌겋게 물들었어요. 섭씨 수천도의 가짜 여론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지며 허공을 뒤덮었습니다. 아까 미스트랄이 바로 이 순간에 눈이 멀어 고개를 돌려버렸던 바로 그 지점이었죠. 저는 숨을 멈추고 유리창에 코를 박다시피 들이밀었습니다. 12명의 참모 모두가 의자에서 일어나 유리창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텐트 안에 숨소리조차 사라진 완벽한 정적 속에서 오직 스피커를 통해 전해지는 미사일의 항법, 데이터 판도금만이 기계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신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섭씨 수천도의 불덩이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한국의 미사일은 마치 그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일직선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아까 미스트랄이 가장 뜨거운 플레어를 향해 고개를 확 틀던 바로 그 순간에도 신궁의 궤적에는 단 1도의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을 쫓는 게 아니었어요. 드론의 형태와 여론의 파장을 동시에 분석하여 가짜와 진짜를 나노 단위로 구분해 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눈이었습니다. 이색 적외선 탐색기. 한국이 30년 전 프랑스에게 봉인당한 블랙박스를 스스로 깨부수고 독자 개발해낸 그 괴물 같은 디지털 두뇌가 52도의 사막 상공에서 악마적인 성능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사일과 드론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10m, 5m, 3m. 드론이 마지막 발악으로 급강하를 시도했지만 신궁은 마치 먹잇감의 숨결까지 읽는 맹금류처럼 궤적을 미세하게 틀며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동체를 스치는 바로 그 찰나 미사일의 근접 신관이 작동했습니다. 쾅! 눈이 먼저 흰빛으로 가득 찼고 귀가 나중에 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폭발의 섬광이 사막의 태양빛마저 삼켜버렸어요. 미사일 내부에서 뿜어져 나온 수백 개의 강철, 파편이 시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사방으로 퍼지며 드론의 동체를 무자비하게 관통했습니다. 방금까지 하늘을 날고 있던 드론은 말 그대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쇳가루가 되어 사막의 열기 속으로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텐트 안은 3초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시드가 먼저 터뜨렸어요. 알라후 아크바르. 신을 찬양하는 그 한마디가 터져 나오자 참모들 사이에서 탄성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자이드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고 젊은 참모 2명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등줄기에 땀이 차갑게 식으며 소름을 일으켰습니다. 40년 동안 이게 없어서 이란의 드론 앞에서 모래장난을 해야 했던 겁니다. 40년 동안 프랑스에 62조 원을 갖다 바치며 제발 하늘을 지켜달라고 매달렸건만 그들이 준 건 플레이어 앞에서 눈이 먼 미사일과 7년짜리 납기 지연과 9천억 원의 유지보수 바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7명의 젊은이들이 태블릿 하나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와서 5초 만에 증명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찾지 않았던 답을. 눈을 떠 프랑스 측을 바라보았습니다. 필리프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에스프레소 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양복 셔츠의 겨드랑이 부분이 땀으로 시커멓게 젖어 있었습니다. 40년간 우리에게 미소를 팔며 바가지를 씌워온 그 자신만만하던 프랑스. 영업맨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제가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사격이 끝나고 30분 뒤 저는 텐트 밖 그늘에서 생수를 마시며 땀을 식히고 있었어요. 그때 유세프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사격 성공의 흥분과는 또 다른 종류의 경악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방금 이스라엘 측에서 비공식 채널로 접촉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접촉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방산연구소 라파엘의 미사일 부문 수석 분석관이 우리 쪽 군사 어태셔에게 비공식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유세프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어로 짧게 적힌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의 이색 적외선 탐색기 기술에 대해 우리도 깊이 주목하고 있다. 미스트랄 계열의 단색 센서 시대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 가능하다면 귀국의 한국산 체계 평가 데이터를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 비공식적으로 문의한다. 이스라엘, 세계 최고의 군사 기술 강국, 아이언 돔을 만든 나라, 자기네 무기에 대한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 이스라엘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인정하고 데이터 공유를 요청해 왔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경쟁자를 칭찬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기술적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유세프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폴란드가 지난주에 한국과 2차 추가 물량 계약을 체결했고 노르웨이 국방부가 한국 대공체계 현지 평가를 공식 요청했으며 인도 역시 비공식 실무 접촉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4개국이 동시에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같은 전통적 방산 강국에 무기를 놔두고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실사격 성공으로 설명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 자체가 뒤집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유세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독자 개발한 게 언제부터인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이 처음 프랑스에서 미스트랄을 도입했을 때 프랑스 측이 핵심 부품인 적외선 탐색기를 블랙박스 처리해서 넘겼다고 합니다. 두꺼운 금속 케이스에 넣고 용접해서 아예 열어볼 수 없게 만든 거죠. 한국 연구진은 그 봉인된 쇠덩어리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아예 처음부터 자기들만의 센서를 새로 만들기로 결심했고 30년에 걸쳐 완전히 새로운 이색 탐색기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30년. 그 숫자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에게 40년간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도색 기술 하나 알려주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봉인된 블랙박스 앞에서 스스로의 눈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을 구걸하는 대신 기술을 창조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 30년의 무게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속 그 한 줄이 다시 떠올랐어요. 지금은 참을 때다.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지가 없다. 아버지, 이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를 만들어준 것은 40년간 우리가 신뢰해 온 프랑스가 아니라 우리가 이름조차 몰랐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유세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왕세자 전하께 보고를 올리겠다. 48시간 안에 전체 참모단 대상 최종 브리핑을 준비해라. 프랑스와 한국의 성능 비교 데이터, 비용 분석, 납기 일정, 다른 나라들의 도입 현황까지 빠짐없이 담아서 유세프가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좌관님. 그가 돌아서 나가려는 순간 저는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리고 유세프. 예? 프랑스 측 필리프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마지막까지 자기네가 이길 줄 알게 내버려둬. 유세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꼬리도 따라 올라갔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프랑스가 아닌 다른 이름을 떠올리며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60일의 시한 속에서 찾아낸 가장 통쾌한 답이 될 예감이었죠. 하지만 진짜 통쾌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48시간 뒤 왕궁 접견실에서 벌어질 일이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48시간 뒤 아부다비 왕궁 본관 3층 접견실. 이 방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수백 번째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높이 8m의 천장에서 내려온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 위에 수천 개의 빛 조각을 흩뿌리고 있었고 벽면을 따라 늘어선 금박 액자 속에는 왕실의 역대 군주들이 근엄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지더군요. 마치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결단인지를 상기시키는 듯했어요. 접견실 중앙의 긴 호두나무 테이블에는 참모단 12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제 눈을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유세프는 태블릿을 꼭 쥔 채 저희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 왕세자 전하께서 앉아 계셨죠. 전하의 앞에는 제가 올린 150페이지 분량의 비교평가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작하게. 전하의 한마디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세프가 스크린을 켰고 알다프라 사막에서 촬영된 실사격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전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보좌관 인생에서 처음으로 프랑스라는 이름을 부정하는 문장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프랑스 미스트랄은 더 이상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접견실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참모 몇 명이 의자에서 미세하게 몸을 틀었습니다. 40년간 이 방에서 한 번도 울린 적 없는 종류의 문장이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플레어 기만체 대응 능력. 미스트랄의 단색 적외선 탐색기는 가짜 여론과 실제 표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실사격에서 명중률 제로. 반면 한국의 신궁은 이색 적외선 탐색기로 플레어를 원천 무력화합니다. 플레어 양을 2배로 늘린 가혹 조건에서도 명중률 100%. 스크린에 두 미사일의 궤적이 나란히 재생되었습니다. 왼쪽에서 플레어를 향해 고개를 돌려 모래밭에 처박히는 미스트랄. 오른쪽에서 모든 플레어를 무시하고 일직선으로 표적을 관통하는 신궁. 왕세자의 검은 눈동자가 스크린에 박혀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격 준비 시간.
미스트랄은 외부 냉각 가스통을 수동으로 연결해야 하며 52도 환경에서 실측 38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신궁은 내부 일체형 냉각으로 버튼 한 번에 5초 만에 완료됩니다. 38초와 5초의 비교 그래프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라시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납기 일정. 프랑스는 18개월을 약속하고 7년째 전체 물량의 40%만 납품한 상태입니다. 한국 측은 계약 후 45일 이내에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제안했으며 전량 인도는 8개월 이내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프랑스 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 9천억 원. 한국 측 제안가는 연간 2,400억 원이며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5년 안에 우리 자체 정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9천억과 2,400억. 그 숫자가 떠오르자 참모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라시드가 펜을 내려놓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자이드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동향입니다. 현재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가 한국산 대공체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진행 중이며 이스라엘 역시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이색 탐색기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왕세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력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절대적 기준이었으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한국의 기술을 인정했다는 한 줄이 150페이지의 보고서. 전체보다 무거운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전하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총 계약 규모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기존 미스트랄 시스템 전량 교체, 신규 대공방어망 구축, 10년간 유지보수 및 기술 이전 패키지를 포함하여 총 28조 원 규모의 계약을 한국 측과 체결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8조 원. 그 숫자가 접견실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지금 왕세자에게 건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었어요. 40년간 이 나라의 방위산업을 지탱해 온 프랑스라는 기둥을 통째로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한국이라는 전혀 새로운 이름을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왕세자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샹들리에의 크리스탈이 에어컨의 미세한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찰랑찰랑 부딪히는 소리가 접견실의 고요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맑게 울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전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접견실 문이 열리며 왕실 의정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프랑스 대사가 긴급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우 급하다고 합니다. 참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이 타이밍에 긴급 면담을? 필리프가 파리 본사에 보고를 올렸고 본사가 대사관을 움직인 것이 분명했어요.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들어오라 하게. 1분 뒤 프랑스 대사 장클로드가 접견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빗어 넘긴 60대의 노련한 외교관.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 대신 입술을 꽉 담은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그는 왕세자에게 정중히 목례를 한 뒤 단도직입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프랑스 공화국을 대표하여 심각한 우려를 전합니다. 40년간 양국이 쌓아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하루아침에 재고한다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왕세자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대사를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대사께서 말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체적 성과가 무엇입니까? 대사가 준비해 온 듯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40년간의 공동훈련, 기술 교류, 안보, 협의체 운영 등 양국 관계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교류. 왕세자가 그 두 글자를 천천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보좌관, 40년 전 체결된 기술 이전 44조의 이행률이 몇 %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0%입니다. 전하. 40년간 단 한 건의 핵심 기술도 이전된 바 없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외관 도색이 유일합니다. 접견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프랑스 대사의 안색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것은 안보상의 민감한 기술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었으며 신중한 접근. 왕세자가 다시 한번 대사의 말을 되뇌듯 반복하셨습니다. 전하의 목소리에 서서히 칼날이 서리기 시작했어요. 대사,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40년간 기술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이 신중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영원히 종속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까? 접견실에서 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장클로드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30년 경력의 외교관도 이 질문 앞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왕세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190cm가 넘는 장신이 접견실의 조명 아래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전하는 벽면의 액자 중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제 아버지가 파리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이었죠. 저 사진 속에서 악수하고 있는 분은 지금 이 방에 있는 보좌관의 아버지입니다. 40년 전 그분은 프랑스를 믿고 이 나라의 하늘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참을 때다.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지가 없다. 전하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에 따뜻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왕세자가 다시 프랑스 대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프랑스가 40년간 우리에게 준 것은 미완성, 무기와 지켜지지 않은 약속과 매년 부풀어 오르는 청구서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당신들이 용접해서 봉인한 블랙박스를 스스로 깨부수고 당신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하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대사, 본국에 전하십시오. 기존 미스트랄 관련 전체 계약은 즉시 동결됩니다. 미남 물량에 대한 위약금 청구 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향후 방공 체계는 대한민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전환합니다. 규모는 28조 원입니다. 28조 원이라는 숫자가 접견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 클로드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전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40년 동맹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왕세자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에게 준 건 미완성 무기와 바가지 청구서뿐이었소. 그것을 동맹이라 부르셨다면 그 동맹은 진즉에 끝나 있었던 것이오. 장 클로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더니 입술을 한번 깨물고는 다시 정중히 목례를 한 뒤 접견실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40년 동맹의 마지막 인사였죠. 접견실에 남은 사람들 사이로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나시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전하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자이드가 뒤를 이었고 참모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왕세자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신 뒤 저를 바라보셨어요. 보좌관. 예, 전하. 그대의 아버지는 선택지가 없는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다. 그리고 그대는 선택지를 찾아냈다. 두 분 모두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킨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의 보좌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왕세자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지만 그날만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40년간 아버지와 제가 지켜온 것이 프랑스의 미사일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하늘이었다는 것을 전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부다비 자이드 항구에 하얀색 컨테이너선 한 척이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출발한 그 배에는 신궁초도 물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계약 서명 후 정확히 38일 만에 인도, 프랑스가 7년째 완료하지 못한 일을 한국은 38일 만에 해낸 겁니다. 항구의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내려놓는 장면을 저는 유세프와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저녁 노을이 바다 위에 주황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 번지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옆면에는 큼지막하게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LIGNX1, 대한민국. 그날 저녁 저는 왕궁 동쪽 별관을 나와 아버지의 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왕실 가족묘역 한켠에 위치한 아버지의 하얀 대리석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사막의 밤바람이 서늘하게 두 뺨을 스쳤고 머리 위로는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참을 때다.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지가 없다. 그 한 줄이 40년 동안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밤바람이 묘비 주변의 모래를 살랑 일으켰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이라도 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를 만들어준 나라는 아버지도 저도 이름조차 몰랐던 머나먼 동쪽의 작은 반도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40년 전 프랑스가 봉인한 쇠덩어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대신 스스로의 눈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어라는 대신 창조하는 길을 택했고 30년을 걸어 마침내 봉인을 깨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무기를 국어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도 한국처럼 스스로의 기술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 안에 우리 손으로 정비하고 10년 안에 우리 손으로 개량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별빛 아래에서 아버지의 묘비가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속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참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저는 파리의 한 경제지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프랑스 최대 방산 기업 MBDA의 중동 매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했으며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같은 날 한국 방산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기술을 봉인하면 그 봉인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30년을 걸어 자기만의 눈을 만들어 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결국 역사는 봉인하는 자가 아니라 봉인을 깨는 자의 편에 서더군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기술을 독점하고 종속시키는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기술을 스스로 창조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함께 걷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먼저 걸었고 이제 우리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